법대로 합시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고수익 알바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해야 되죠. 해야 돼요? 당장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수익 참 솔깃한 제안인데 하지만 고수익 알바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알바비가 두둑하네. 우와, 이러다 금방 부자 되겠네. 네? 보이스 피싱이요? 아까부터 뭘 그리 보노? 알바할 거 있나 찾아보고 있다. 승은 어쩌려고? 그래서 재택 근무 가능한 알바로 찾고 있다. 어? 고수익 알바? 이거 좀 괜찮은데? 뭔데?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 업무란데.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고수익 붙은 거는 다 사기라더라. 아니다. 이건 법무사 사무소에서 낸 구인 공고인데. 에이, 설마 법무사가 사기치겠나? 하긴 그건 그렇네. 내일 전화해봐야겠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저런 광고를 내나요? 이상한데요. 고수익 이게 조금 의심이 돼요. 저 법무사 사무실이죠?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주부예요. 애 키운다고 경력이 단절돼서.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채권이 뭔지 아시죠? 네, 알죠. 네, 채권을 회수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일당으로 비용을 지급하는데 하루에 10만 원이고요. 회수 금액의 1%를 추가 수당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회수를 못해도 10만 원은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교통비도 따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조건 좋은데. 그러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메일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사진이랑 같이 해서 이력서 보내주세요. 검토해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혹시 면접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해서 서류 심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메일로 이력서 바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건이 너무 좋으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법무사 사무실 맞긴 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이력서 올렸는데도 연락도 없고. 재택 알바 구하기 이래 힘드나. 박소영 씨죠? 예, 근데 누구세요? 사이트에서 이력서 보고 전화했는데요. 혹시 취직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고수익 보장 알바입니다. 재택근무면 딱인데. 저희가 로이어은행 외주업체인데 보안 처리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 처리하는 일입니다.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워낙 민감하잖아요. 일은 간단하네요. 그렇죠. 주민번호 뒷자리 일이 끝나면 이메일 삭제 업무도 있고요. 제가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메일 주소 불러주세요. 저희가 업무 파일 보내면 작업해서 주시고 근로계약서 써야 하니까 이력서랑 운전면허증 사진도 같이 보내주세요. 운전면허증은 왜? 그거는 급여 통장도 같이 만들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제 이메일 주소가요. 네. 그러니까 현금을 인출해서 이상우 씨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고? 알바. 그거 하기로 했나? 일도 엄청 간단하다. 그냥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해주면 된다. 그게 끝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채권 회수 알바인데 가끔 계좌로 이체만 해주면 되더라고. 그리고 돈도 많이 준단다. 얼마나? 하루 10만 원.
10만 원? 좀 찝찝한데. 에이, 애 키우면서 하기에 딱이지 뭐. 걱정하지 마라. 법무사 사무소에서 채권 회수 알바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크게 좀 이렇게 안심시키지 않나 생각이 경력 단절 아줌마들이 제일 속이기가 쉽다니까. 일은 잘 되고 있고 이놈의 대출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갚노? 응? 아우 진짜. 아 박소영 씨 정보가 있지. 아 네. 여기 로이어은행 전산팀인데 박소영 씨 되시죠? 예, 그런데요? 지금 인터넷 뱅킹 서버가 다운돼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좀 받으려고요. 아, 예.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계좌번호는 이거고요. 예, 보안카드는 아, 의심이 없으시네요. 비밀번호는 비밀번호까지 주네요. 이거고요. 네 맞네요.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아싸 됐다. 이걸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되겠네. 자 그럼 이걸로 나는 대출을 받으면 끝. 내 빚 5천만 원은 이제 안녕이다. 네? 뭐라고요?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요? 대출이요? 5천만 원이요? 네, 가뜩이라 경단녀라 속상한데 아주 네. 비수를 꽂았네요. 평범한 주부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김영진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법무사 사무실에서 낸 채권 회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알려주는 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과 함께 인센티브, 교통비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지는 꿈에도 몰랐죠. 예. 한편 박소영 씨도 이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요. 수법이 좀 다릅니다. 박소영 씨는 은행 보안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일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일을 지시했던 허영남 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박소영 씨의 이력서를 받고 심지어 박소영 씨에게 직접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받아냅니다. 네. 이 정보를 도용해서 박소영 씨 이름으로 5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일단 김영진 씨 사건의 수법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가 됐던 수법인데, 그런데 이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인 광고를 냈다. 이제 이거를 믿고 믿기를 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네, 김영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면서 관여하게 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었는지 여부를 미필적으로 남아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죠. 네. 법원에서도 단순히 알바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요? 다만 예. 다만 잠깐만요. 저분이 지금 이제 처음 오셨는데 다만을 아시네요. 네, 다만 그 뒤에가 중요한데 그 뒤가 뭐죠? 다만 얼마 전에 김영진 씨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보아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예요. 자, 그렇다면 드라마 속의 김영진 씨도 증거를 잘 수집을 해서 내가 했던 행동이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증명을 하면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 알바인 줄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꼼꼼하게 잘 설명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려면 역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그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좀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네, 최근에 경찰서 유치장에 가보면은 중년 여성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예. 대부분 단순 알바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돼서 구속된 것이죠. 자, 그럼 김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을 잘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정리가 되었고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바로 박소영 씨인데 이분은 조금 피싱이랑은 좀 다른 형태의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허영남 씨에게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넘겨주면서 대출 5천만 원을 떠안게 됐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도 모르는 대출금을 5천만 원씩이나 갚아야 되는 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이럴 때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그러니까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를 확인하는 소송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박소영 씨의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대출계약 체결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그리고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에 만약에 비춰본다면 저는 또 의문스러운 게 박수영 씨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은행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업체를 상대로 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것 말고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나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 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은행은 공인인증서 발급으로 인해서 박소영 씨가 입은 피해인 대출금 5천만 원의 일부를 변제해야 될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은행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럴 것 어떻습니까? 같은데요. 가능성이 네.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조금이나마 피해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요. 드라마 속의 이 사기범이죠. 허영남 씨. 어떤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허영남 씨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게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점조직 형태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주범의 신원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아요. 설령 주범의 신원이 밝혀진다라고 하더라도 주범은 해외 도피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자, 정말 이런 사기 범죄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 좀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면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송금하거나 이체한 상대방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을 상대로 해서 지급 정지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로 신청할 수가 있고 3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나중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을 때 속았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가장 빠르게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금융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루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은데 예방책은 없을까요? 잘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을 급하게 보내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그런 전화들, 그런 수법들은 이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사칭해서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돈을 급하게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수법들을 평소에 좀 챙겨두시고 만약 연락이 왔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들 본인에게 직접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박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알바에 내가 혹시 잘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순순히 넘겨주는 이런 그 지위상의 약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기 알바를 구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채용자가 박소영 씨한테 엑셀 파일 정리 같은 거를 시키면서 마치 진짜 일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안심을 시켰죠. 나중에는 개인정보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영진 씨와 우리 박소영 씨를 위한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평범한 주부분들이 단기 알바를 구하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민사적으로도 채무부준적 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처럼 여러 가지 소송 절차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허 정지라니. 아니, 운전을 못하면 내가 뭐 먹고 살아? 저는 그냥 차선을 바꾼 죄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고, 대기할 때는 차라도 깨끗이 닦아놔야지. 그나저나 요즘 손님이 이렇게 없어서 큰일이네. 기사님, 그 차 타도 되는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타십시오. 예. 아이,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기사님, 제가 오늘 일하는데 좀 늦어가지고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에헤이, 조금만 더 양보해주면 좋겠구만. 아니, 우리나라 운전자들은요, 깜빡이만 켜면 막 달려온다니까요. 맞아요. 아, 조금만 더 넣어도 이 바쁜데. 차선 변경이 너무 어렵죠. 당신 운전 좀 똑바로 하소. 그렇게 갑자기 끼어들 뭐 짜자는 겁니까? 아, 예. 아니, 손님이 좀 급하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양보 조금만 해주십시오. 누구는 안 바쁜 줄 아나? 한 번만 운전 그딴 식으로 해봐라. 네, 죄송합니다. 아, 양보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되게 뭐락해서 왔네. 그렇죠, 손님?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이 빨리 좀 가주세요. 아, 예. 요 신호 바뀌자마자 바로 차선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 무슨 일이고. 결국 사고가 났네요. 아니, 손님 괜찮습니까? 기사님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아이, 죄송합니다. 안 다쳤으세요? 손님, 잠시만요. 아니 그렇게 무조건 끼어들 뭐 짜자는 겁니까? 아이 가슴아. 당신 혹시 일부러 그냥 끼어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앞차가 빨리 가서 공간이 있어서 제가 들어갔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제 보니 내가 안 끼워줬다고 보복한 거네. 아니, 그건 진짜 아닙니다. 아니, 손님이 너무 급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좀 조심 좀 하세요. 에?
그렇게 운전하지 말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황민식 씨가 김춘삼 씨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했습니다. 아니 보복운전이라니요. 그날 접촉사고 난 것도 난폭하게 끼어들기 시도하면서 위협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손님이 빨리 가달라고 해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민식 씨 진로를 방해하려고 했다면서요. 형사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 그날 사고 보험 처리까지 다 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 면허 정지되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그건 법정에 가서 따지세요. 이 억울한 상황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택시기사 김춘삼 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은데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 정리부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택시기사 김춘삼 씨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가기 위해 달리던 중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데 2차선을 주행 중이던 황민식 씨가 끼워주지 않으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빨간불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자 황민식 씨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욕설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의 재촉에 더 이상 말다툼을 할 수 없었고 마침 신호가 되어서 2차선 앞쪽에 생긴 빈 공간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진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황민식 씨의 차와 접촉 사고가 났고 보험회사를 불러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받았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택시기사시죠. 의뢰인인 김춘삼 씨가 정말 보복을 하기 위해서 끼어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억울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예, 우선 일반적인 상해 및 재물손괴와 달리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자동차가 특수에 해당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네.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동차는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게 된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지 끼어들기인데 근데 요걸 가지고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네, 제가 보기에도 드라마만 봐서는 고의를 가지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고의가 없었다면 이게 그러면 특수재물손괴나 특수상해는 되지 않는 겁니까? 예, 고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과실이니까 일반적인 그냥 접촉 사고로 끝나는 부분이고 고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우선 황민식 씨가 택시기사인 김춘삼 씨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복운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예.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보복운전이란 앙심을 품고 고의로 특정 차량을 위협하는 것을 말하고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로에서 불편을 주면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황민식 씨의 주장은 일단 위협적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면서 보복운전을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 보복운전이다 아니다라고 정해진 어떤 그런 규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보통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또는 급제동하는 경우
예. 상대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예. 등을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와, 그러면 만약에 보복 운전을 했다라고 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복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일반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법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그리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 손괴되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됩니다. 네. 이 중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아주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보복 운전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의 면허 정지의 처분이 내려지고, 그리고 구속까지 된다면 면허 취소와 함께 1년의 결격 기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네, 이 형이 갸법지가 않아서 네. 만약에 보복운전이 인정이 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매우 큰일인데, 자, 김춘삼 씨가 그럼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그리고 차량의 사고 부위, 그리고 사고 전후, 아까 이 사건 드라마를 보면 사고 이후에 그 기사님이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예, 예. 자신이 고의로 했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고 전후의 서로 간의 대화 등을 수집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게 김춘삼 씨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라는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게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운전이 생업이라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데 이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의 경우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에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해서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인 김춘삼 씨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집행을 막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에 행정소송도 같이 또 제기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보복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정지 100일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 이유는 자신이 무고함을 밝히고 절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미 100일의 면허정지를 당하고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힌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에 불복을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당장 면허정지 처분이 급박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결과를 보고 이에 불복하는 것이 행정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확인만 되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결과를 보지 않고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집행정지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처럼 택시기사인 김춘삼 씨가 억울하게 면허가 정지가 되어버린다면 생계조차 막막해지기 때문에 김춘삼 씨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처분을 누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사건처럼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받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정도와 그 처분을 유지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 형량을 해서 네. 입증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 사건처럼 억울한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소명 정도만 된다면 집행정지는 보통 무리 없이 받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기본적인 소명만 되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이후에 다 결정이 난 다음에도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결과를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여줍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사연에서는 면허정지가 돼버린 상태고, 만약에 뒤늦게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얼마나 그 기간이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타격이고 심적으로도 또 많은 고통을 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경우에 황민식 씨에게 뭐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뭐 고소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고함이 밝혀진다면 상황에 따라 김춘삼 씨는 황민식 씨에게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고가 성립이 된다면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위자료 등의 배상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억울하게 보복운전 가해자로 지목된 김춘삼 씨에게 솔루션 제시해 주시죠.
김춘삼 씨는 택시기사로 당장 면허가 정지가 된다면 생계조차 곤란해지게 됩니다. 우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블랙박스, 사고 부위의 사진, 현장 사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혀 무감을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고 이러한 억울한 면허정지 처분 역시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라. 아이고, 사람 왜 하노? 여보! 아, 주야가 바뀌니까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안 풀리네. 민지 씨는 안 피곤해? 저도 죽겠습니다. 제가 일이 서툴러서 선배님이 더 고생이시죠.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열심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는 거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우리 환자분들 상태 확인하러 가볼까? 네. 아내는 베테랑 간호사로 1년 전부터 야간 근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또 주사 뺐다.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가 주사를 빼면 피가 난단 말이에요. 왜 뺐어요? 아프다고. 아팠구나. 제가 우리 어머니 혈압만 좀 체크하고 나서 안 아프게 놔줄게요. 싫어. 주사 안 맞으면 더 아픈데. 자, 어머니, 잘 봅시다. 피곤하시죠? 이제 선배 휴식 시간이니까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래야겠다. 아까 병력동 환자 사라졌다고 해서 와, 찾으러 다닌다고. 안 그래도 보호자분이 난리던데 찾으셨어요? 다른 병동에 가 계시더라니까.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이세요. 알겠다. 민지 씨. 네? 환자 상태가 안 좋다고요?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구나. 피곤하다. 고생했다. 내가 당신 위해서 아침상 차려놨다. 다 내가 해놓고 간 반찬이구만.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건 남편밖에 없네. 알아주니 고맙네. 이건 남편표 특제 야채 수주. 좋은 맛이야. 건강에 좋다. 근데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네. 많이 힘들지? 아무래도 밤새 일하니까. 그리고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자기가 고생이 많다. 네? 503호 환자가요? 계속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갈게요. 쉬는 날 아닙니까? 병원이가 무슨 일인데? 방금 일하고 온 사람 부르노? 치매 환자가 있는데 뇌를 딸로 생각해서 한 번씩 뇌 찾고 난리가 난다. 꼭 자기가 가야 되나? 어쩌겠노. 한 번 그렇게 발작하면 몇 시간이고 난린데. 진정만 시키고 올게. 피곤해서 어쩌나? 오늘 쉬니까 빨리 갔다 와서 자지 뭐. 이따 빨리 갔다 올게. 매일 밤샘 근무. 저러다 아내가 쓰러질까 늘 걱정했습니다. 힘든 일의 연속의 반복이네요. 고생했다. 자기가 나 출근한대. 맡은 터치. 고생해. 근데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쉬는 시간에 좀 쉬었나?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요. 언제 환자들 호출올지 모르는데 항상 긴장 상태지.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 다른 선생님 병동에 환자 케어 가면 내가 해야지. 어쩌겠노. 말할 힘도 없다. 어서 가. 알았다. 쉬어. 자기가 간대. 이 시간이면 일어나서 준비할 시간인데 깊이 잠이 들었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사다 주려고 했더니 빨리 가서 깨워야겠네. 여보, 정신 차려봐라. 아이고 이 사람이 왜 나노? 119죠? 제 아내가 쓰러졌어. 빨리 좀 와주세요. 여보. 박민숙 씨 사망하셨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래가 못 참아. 맨날 밤새 일만 하더니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사인은 내 경색이지만 아내의 죽음은 업무상 제의가 분명했습니다. 왜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평소 질병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이건 업무상 제의라고요. 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이용식 씨 어떤 말로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아내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업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이용식 씨의 아내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저녁 8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 야간 근무를 전담했는데요. 근무 시간 중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2인 1조로 78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사실상 온전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이용식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 박민숙 씨가 쓰러진 상태였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으나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뇌경색이었는데요. 평소 건강했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용식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또 사인을 두고 열심히 또 힘겹게 다퉈야 되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상으로 봤을 때는 업무상 재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습니다. 박민숙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뇌경색인데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박민숙 씨의 뇌경색이 과로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는 근로시간이 짧다. 이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드라마를 봤을 때는 근로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길어도 너무 길었던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판단이 되죠? 우선 박민숙 씨 근로시간을 계산을 해봐야겠죠. 네. 근무 시간은 저녁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30분까지였고 네. 근무 시간 중 새벽 2시에서 4시까지는 휴게 시간이었죠. 예. 그럼 일단 1회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하면 총 12시간에서 휴게 시간 2시간을 빼면 10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업무 시간을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야간 업무, 그러니까 10시에서 다음 날 6시까지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결국 박민숙 씨의 1회 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708분이 나오므로 시간으로 따지면 11시간 48분입니다. 네. 이 시간을 기초로 박민숙 씨가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간 근무한 날짜와 휴무일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건 질병 발생 전 12주 동안에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은 47시간 11분이 나오네요. 네. 이 정도 근무 시간만으로는 뇌경색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방금 야간 업무 뭐 계산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근무 시간에 따라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방금 제가 야간 업무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해서 계산했잖아요. 예, 예. 이 계산은 제가 임의로 정한 기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네. 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업무 부당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중 요인이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네.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경우에는 가중 요인으로 봅니다. 근데 박민숙 씨를 보면 교대제 업무에도 해당이 되고요. 예.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예, 예. 일단 휴게 시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휴일인데도 치매 환자 때문에 병원에 출근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게 다 근무 시간으로 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게요. 그렇습니까?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또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가 온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은 박민숙 씨가 휴게 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겠네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 만약 휴게 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발병 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54시간 가량 되기 때문이죠. 이야, 그럼 이게 휴게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야 드라마를 보면서 휴게 시간에도 근무를 했다. 그 점을 알 수 있지만 실제 재판의 경우에는 이 점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럼 입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예. 네. 전문가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입증해야 되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병원에 있는 기록 등인 망인의 출퇴근부부터 시작해서 간호기록지 등 근무한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망인의 다이어리, 핸드폰,
그런 모든 개인적인 자료까지도 뒤져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소한 메모나 문자 내역, 통화 내역 등이 모두 다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일했던 다른 간호사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일했던 다른 간호사들은 여전히 그 병원이나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꺼려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민숙 씨의 재해 사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뇌경색인데 이 부분은 의사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건에서 진료 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한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막연하게 과로로 뇌경색이 온 것 같다. 또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온 것 같다. 뭐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고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관련성이 강함에도 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강함에도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을 오히려 반대로 공단 측에서 입증하라. 네.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민숙 씨의 업무상 재해 사망이 만약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를 일시금으로 예. 그리고 유족급여를 연금 형식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장의비는 약 1,000만 원 수준에서 유족급여는 일반적으로 정기금으로 매달 망인의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일부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그래도 정말 조금의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용식 씨,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솔루션 제시해 주실까요? 우선은 유족급여 부지급한 처분에 대해서 그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와는 별도로 박민숙 씨의 직장인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 대하여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상속인들의 위자료와 망인이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용식 씨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소송 모두 다 승소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힘든 와중이지만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더 로이어 친구 추가하시면요.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저희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